여러분, 지금부터는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 나라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025년 1월, 유럽의 아주 중요한 기관에서 보낸 조사관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눈앞에서 본 광경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수많은 상점 간판들이 온통 한글로 가득 차 있었고, 놀랍게도 그 비율이 무려 81%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몽골 사람들의 81%가 우리는 한국과 한 가족처럼 더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닙니다. 과거 유럽의 강대국들이 수백 년 동안 애썼지만 해내지 못한 일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단 30년 만에 돈이나 무기를 쓰지 않고 오직 문화의 힘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앙드레 르클레리입니다. 저는 EU 외교부에서 25년 넘게 중앙 유라시아 전문 수석 조사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유럽의 언어와 문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저는 그 역사가 유럽 문명의 대단한 자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월 11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주말 동안 쌓인 고고서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차가운 파리의 1월 하늘이 보였고 에펠탑이 희미하게 보이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그때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온 긴급 이메일 한 통이 제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메일 제목은 긴급, 몽골 언어지형 이상 징후 보고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이라 생각했지만 긴급이라는 단어 때문에 무시할 수 없어 클릭해 열어봤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 간판의 81%가 한글로 표기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이 숫자를 다시 확인했죠. 81%라는 이 통계는 제가 25년 동안 외교관으로서 쌓은 모든 경험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한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특정 외국 문화에 이렇게 쏠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것이 단순한 통계 조작이거나 큰 오류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를 보낸 현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담당자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는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장님, 저도 처음에는 믿지 못해서 3번이나 다시 조사했습니다. 공식 자료들을 모두 교차 검증했는데 결과는 모두 같았습니다. 81%라는 것은 몽골 전체 인구의 260만 명 이상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과의 통합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파리 생강 위로 드리워진 흐린 날씨처럼 제가 믿어왔던 유럽의 문화적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 EU 중앙 유라시아 국장인 마크 르페브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앙드레, 이 보고는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야. 이건 유라시아 패권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그는 이 현상이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등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장은 저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자네가 직접 울란바토르로 가서 이 현상을 확인하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 파악하게. 장관님은 2주 안에 상세 보고서를 원하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제가 평생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럽 문화외교의 실패 현장을 직접 보러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수치 81%는 현지 통계기관이 의도적으로 조작한 숫자일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라고 거듭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통계가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 저의 모든 자부심을 걸고 몽골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3일 후 샤를 드골 공항에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2번의 경유지를 거쳐 총 14시간 걸리는 긴 비행이었죠. 비행기가 몽골 상공에 접근했을 때 저는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6년 전 제가 잠시 방문했을 때 보았던 도시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밤하늘 아래 펼쳐진 울란바토르는 훨씬 더 밝고 모던한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한 뒤 저는 짐을 챙겨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안은 16년 전의 낡고 어두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깨끗하고 최신 시설로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입국장을 나오는 순간 벌어졌습니다. 면세점의 몽골인 직원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졌습니다. 지금 이 몽골인 직원이 한국말로 나에게 인사한 건가? 저는 프랑스어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방금 한국어로 말씀하신 건가요? 직원은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죠. 죄송해요. 손님이 한국분인 줄 알았어요. 요즘 여기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한국분이라서 습관이 됐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프랑스에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직원의 얼굴에는 프랑스 관광객은 오랜만이다 라는 듯한 약간의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몽골인 기사에게 영어로 호텔 주소를 말했습니다. 블루스카이 호텔로 가달라고 했죠.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에도 저를 보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공항 직원도 모자라 택시기사까지 한국말을 하다니요. 저는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한국어 하실 줄 아세요?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조금요. 제 딸이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같이 보다 보니 저도 배웠습니다. 요즘은 한국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 한국어를 조금만 할 줄 알아도 팁을 더 많이 받고요. 택시가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리 양쪽에 한글로 된 간판들이 끝없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울 치킨, 부산 카페, 김밥 천국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몽골 문자와 한글이 섞여 있었지만 제가 대충 세어보아도 한글 간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는 기사에게 물었죠. 이 한글 간판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진 건가요? 기사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2015년쯤부터요.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젊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가게 이름을 한글로 쓰면 손님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신호등 앞에서 택시가 잠시 멈췄을 때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2명의 20대 여성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게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눈물의 여왕 볼 거지? 어제 마지막 회 진짜 대박이었잖아. 그들의 억양까지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옆자리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저 젊은 사람들도 몽골 사람인가요? 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대부분 저렇게 한국어를 잘해요. 제 딸도 자막 없이 한국 드라마를 보죠. 저는 호텔에 도착했지만 방에 짐을 풀자마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제가 목격한 이 압도적인 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울란바토르의 저녁 7시,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했는데 거리를 수놓은 빛의 대부분이 한글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유럽 문화의 자리가 이곳에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저는 다음날 아침 몽골의 젊은 세대가 왜 그토록 한국에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 나섰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의 여러 대학가와 서점들을 방문했습니다. 유럽 외교관으로서 저는 이 현상이 일시적인 문화적 호기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 근처에서 만난 서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점 입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몽골 소설이나 영어 교재 대신 한국어 교재가 진열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국의 대형 서점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죠. 토픽 시험 준비,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한국 유학 가이드 등 전문적인 교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서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 교재보다 한국어 교재가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점 주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국어 아니면 안 팔려요.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이제 유행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한국 유학 기회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건 이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성공의 보증수표 같은 겁니다. 저는 곧바로 몽골 국립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이라 학생들이 잔디밭에 모여 있었는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뉴스를 보거나 한국어로 된 웹툰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게 취미가 아니라 미래를 건 학습 투자임을 깨닫는 순간 제 인식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현지 언론의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헤드라인을 발견했습니다. 몽골 구민 81%, 한국과의 경제문화적 유대 강화를 지지라는 기사였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조작이라고 단정했던 그 통계 수치 81%가 현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사에는 한 대학생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 러시아어나 중국어를 미래의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어는 곧 세계로 통하는 문입니다.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그러려면 한국어는 반드시 익혀야 할 기술입니다. 이 인터뷰는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제가 파리에서 들고 왔던 보고서에는 몽골 젊은이들의 일시적인 케이팝 현상이라고 분석되어 있었지만 현장에서 확인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순한 문화적 취미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가장 확실한 미래를 획득하기 위한 투자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문화는 고전이나 학문으로 남아 있었지만 한국의 문화는 내일의 일자리이자 밝은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 나라의 대학 언어 선택 현황은 그 나라의 문화적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저는 가장 먼저 외국어 학부 견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붙어있는 강의 시간표를 보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어학과 강의실은 5개, 영어학과 강의실이 4개, 그리고 중국어학과 강의실이 2개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어학과 강의실은 단 1개뿐이었습니다. 저는 학부장실을 찾아갔고 바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현재 학생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바트 교수님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한국어 학과 학생은 340명이었지만 프랑스어 학과 학생은 고작 12명이었습니다. 340명 대 12명. 한국어 전공자가 프랑스어 전공자보다 8배나 많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자 저는 무거운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10년 전 통계도 보여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프랑스어 학과 학생이 53명으로 저희 학부에서 중간 정도의 인기를 가진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줄어들어 지금은 12명이 됐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학생들이 줄어들었는지 물었습니다. 바트 교수님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취업 때문입니다. 프랑스어를 전공해도 몽골 안에서 쓸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취직이 보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낡은 건물 3층 고석에 있는 프랑스어 학과 강의실을 방문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2세의 에르데네 씨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왜 프랑스어를 배우는지 물었습니다. 에르데네 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양 학점을 채우려고 듣는 수업입니다. 제 진짜 전공은 한국어 학과예요. 저는 그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친구 10명 중 9명이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어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기회, 한국 유학의 기회, 그리고 재미있는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프랑스어는 미안하지만 여기서 쓸 데가 없습니다. 저는 드라캠퍼스 게시판을 살펴봤습니다. 게시판의 80%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채용 설명회, 서울대 교환학생 모집 등 한국 관련 공지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백 년간 문명화를 가르치려 했던 유럽의 노력은 고작 30년 만에 젊은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한국의 약속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몽골 정부 문화교류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제3의 이웃으로 봅니다. 한국은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서구 엘리트 외교 실패를 몽골 정부의 입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울란바토르에서 며칠을 더 머물렀지만
아직도 이 81%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첫 번째 씨앗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는 결과이지 원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이세진 학자라는 분을 수소문했습니다. 1990년대 초 몽골에 처음으로 건너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던 소리 없이 헌신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시내 외곽의 어느 오래된 건물 2층 아주 작은 연구실에서 이세진 학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학자님은 50대 중반으로 조금 마르고 소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벽에는 빛바랜 몽골 어린이들의 사진과 오래된 몽골어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학자님, 한국 문화가 몽골을 이렇게 바꾼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막대한 정부 예산이나 투자가 있었습니까? 이 학자님은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표지가 닳고 닳아서 너덜너덜해진 몽골어 한국어 사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들어봤습니다. 아주 무거웠고 책장 곳곳에 빨간 펜으로 빼곡하게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학자님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1994년에 처음 몽골에 왔을 때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교재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구할 수 있었던 한국어, 몽골어 사전은 오류투성이었어요. 제가 분석해보니 단어와 뜻의 70% 이상이 틀린 낡은 사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적으로 번역되어 있는 시기였죠. 저는 경악했습니다. 사랑이 적으로 번역된 사전으로 몽골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웠다는 사실 자체가 코미디 같았습니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학자님은 낡은 사전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 잘못된 사전을 고쳐서 아이들에게 진짜 지식을 주는 것. 저는 그때부터 15년간 밤낮 없이 이 사전 개정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잠을 아껴가며 몽골의 원로 학자들을 찾아다니고 사막의 유목민들까지 찾아가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확인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거대한 국가의 지원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진심과 헌신만으로 그 일을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EU에서 받았던 보고서의 화려한 통계 뒤에는 이렇게 이름 없는 한국인의 피와 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학자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15년이란 시간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좋은 사전은 언제 나와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도 멈출 수 없었어요. 이 사전은 저들에게 가난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열쇠가 되었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파리에서 가지고 왔던 서구 중심의 오만함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유럽은 막대한 돈과 프로젝트를 들고 왔지만 한국은 한 사람의 진정성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헌신적인 씨앗이 바로 몽골 젊은이들 마음에 한국을 심은 첫 번째 이유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세진 학자님과의 만남 이후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희망과 신뢰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감성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몽골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대장금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서 방영되었을 때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첫 회 시청률이 30%대였는데 마지막 회는 무려 87%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울란바토르 시내가 밤 8시만 되면 거리가 텅 빌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몽골은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후 갑자기 가난해졌습니다. 국민들이 막막함을 느꼈죠. 그런데 대장금의 주인공은 신분이 아주 낮았지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몽골 사람들은 그 드라마를 보며 우리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절망 속의 몽골 젊은이들에게 미래는 가능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보다 더 결정적인 이성적인 신뢰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한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드라이브스루 검사 같은 창의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위기를 통제했습니다. 저는 몽골 중앙병원 감염내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2020년 당시 사용했던 진단키트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사용했던 진단키트는 모두 한국배 제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제품은 정확도가 85% 정도였지만 한국 진단키트는 정확도가 98%에 달했거든요.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당연히 가장 정확한 것을 선택해야 했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을 단순히 K-팝의 나라가 아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짜 기술 강국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몽골에서는 흥미로운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한국 식품의 수입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특히 김치 판매량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이 김치를 먹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었지만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했다는 사실이 김치에 대한 신뢰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침내 퍼즐을 완전히 맞췄습니다. 서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혼란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보여주었지만 한국은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투명한 시스템과 정확한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라마와 K-팝이 감성적인 호감을 만들었다면 코로나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롤모델 국가로 확립했던 것입니다. 이 감성과 이성의 결합이 몽골 국민 81%의 지지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힘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에서의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이 과거의 영광을 파는 유럽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미래에 직접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완공된 울란바토르 국립대학교의 한국학 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5층짜리 현대식 건물이었는데 입구에는 한국학 중앙거점대학이라는 문구가 한글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센터는 한국 정부가 몽골의 미래 엘리트를 키우기 위해 5년간 매년 3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센터 1층은 도서관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한국 관련 서적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한국어 교재, 한국 문학, 한국 경제 관련 책이 2,000권도 넘어 보였습니다. 제가 놀랍게 쳐다보자 센터 관계자는 이 책들이 모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돈은 교수를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2층 강의실에서는 학생들이 한국어로 국제무역의 이해라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22살의 바야르마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한국어 발음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문화학과 3학년 바야르마예요. 저는 그녀의 졸업 후 계획을 물었습니다. 바야르마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을 가려고 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기회가 생겼거든요. 1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꼭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요. 옆에 있던 24살 에르데네 씨는 이미 작년에 서울대학교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한국 친구들과 함께 팀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삼성전자 몽골지사 인턴으로 일하고 있어요. 졸업하면 정규직으로 채용된다고 들었습니다. 3층 연구실에서는 몽골인 교수 5명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32살의 앵투야 교수는 자신도 서울대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으며 지금은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이 몽골 전문의들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돈이나 물품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이미 이룬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배우라고 했지만 한국은 이것을 배우면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젊은 엘리트들을 키워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의 단기 원조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한국 문화 외교의 가장 영리한 강력한 전략이었습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의 6일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 파리 본부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제가 직접 수집한 통계와 인터뷰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21세기 문화 외교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이 몽골에서 보여준 소프트 파워의 승리. 저는 한국과 유럽의 문화 외교를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즉 저희는 위에서 아래로 문화를 주입했죠. 정부 예산으로 문화원을 짓고 이것이 고급 문화다라고 가르쳤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아래에서 위로 자발적인 확산이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중독성 있는 음악을 만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오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태도였습니다. 유럽은 언어를 도구로 보며 프랑스어를 배워야 우리 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언어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 당신의 미래가 바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은 우리가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한국은 우리는 너희와 동등한 파트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6일 전, 제가 처음 울란바토르에 도착했을 때 저를 태워주었던 그 기사였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 프랑스에서 오신 손님, 다시 뵙네요. 이제 돌아가시나 봐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파리로 돌아갑니다. 몽골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아주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기사는 백미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이상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자연스러운 거라고. 택시가 시내를 벗어나 공항으로 향하는 길,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사님, 솔직히 몽골이 정말 한국처럼 잘 살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사는 잠시 머뭇거림도 없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도 50년 전에는 우리보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한국 기술을 배우면 30년 후 몽골도 반드시 한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구나. 군대를 보내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당신을 따르게 만드는 힘. 비행기가 이륙하고 울란바토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에 마지막 결론을 추가했습니다. 프랑스는 언어로 식민지를 만들었지만 한국은 언어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21세기 문화 외교는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지배가 아닌 협력으로 이뤄집니다.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행한 결과가 몽골 국민 81%의 지지입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6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유럽 문화의 우월성을 확신하는 오만한 외교관이 아니라 겸손하게 새로운 시대의 성공 모델을 배우려는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